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0.2%대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상승 마감입니다. 장중에는 좀 출렁거림도 있었고요. 참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최근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PPI, CPI 등 인플레이션 둔화는 확실히 또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만 일단 본레벨 다 봤다는 차원에서 오늘 주초 첫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많은 이번 주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PF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는데요. 토지, 아파트부터 콘도 회원권, 국유 증권까지도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상승세 유지하면서 랠리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거쳤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8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9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경기 관련 지표나 발언들이 또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S&P 500은 0.20%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도 0.21%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주 전의 하락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동안 S&P 500 같은 경우 무려 3.9% 가까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5%가 넘는 주간 상승률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거치고 개별 종목에 주목하면서 옵션 만기일로 수급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0.59% 상승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하락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일부 투자 회사들이 28일 실적에서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1.40% 강세 보였고요. 닷새 내리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 약 19% 이상 올랐습니다. AMD나 마이크론 등도 동반 상승한 반면 램 리서치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알파벳은 AI 기반 검색 요약을 인도, 영국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검색 시장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에 0.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가 크게 둔화됐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쉬어갔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목표가 상향 조정 소식에도 EU가 허위 정보 추가적인 도구 완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압박을 가하자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92% 상승했고 이외에 특징적으로는 진동닷컴이나 알리바바, 핀도더 등 전자상거래 업종도 중국 소비 개선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우선 미국 7월 주택 착공 건수 지난달 발표된 132.9만 건을 상회한 123.8만 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크게 감소해서 허리케인 베일로 인한 결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착공 허가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년 내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관련 지표 결과로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우를 통해 3분기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 발표치를 상회한 67.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대 지수의 상승은 커졌지만 초과 저축의 마이너스 전환, 또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 높은 금리 등으로 현재 상황 지수가 부진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소비자 심리지수 결과 중 이 정치 지형에 따른 변화인데요.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전환이 된 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는 6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경제에 더 적합하다는 수치가 트럼프 후보보다도 높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죠.
미시간대는 소비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제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가는 중동 이슈로 반등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죠.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유가를 다시 끌어내렸다는 평인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 80달러 선 깨고 내려왔고 WTI도 배럴당 76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승에도 가상화폐 시장은 거시경제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정 이벤트나 수급 영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단기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6만 달러 선 회복하지 못하고 5만 9천 달러 선에서 횡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등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입니다만 지난주 큰 하락 딛고 상승 이어가는 이 시점에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걱정하던 노동시장과 소비 침체 그리고 AI 버블론도 최악은 아니었다는 평입니다. 빠른 회복세 이어가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 특히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부르는 트럼프. 그렇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투자했을지도 궁금한데요. 공개된 공직자 후보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타이틀이 아깝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00만에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원에서 6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지갑과 또 가상 이더리움 키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체불가 토큰 NFT 라이선스 계약으로도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뒀습니다. 한때 가상자산 산업을 사기라고까지 비난했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최근 1, 2년 사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대규모 가상자산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보유하겠다며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권 인수팀 수장에도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인사들을 영입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이 같은 트럼프의 친화적 스탠스와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며 호조가 예상됐지만 가상자산의 다소 소극적인 해리스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옹성 같았던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에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필두로 안방인 미국마저 독점 이슈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인데요. 오랫동안 앱스토어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 해왔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대체 앱스토어를 출시하기로 했고요.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이번 주부터 유럽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음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플페이 역시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장악력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방인 미국 역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는 등 견고했던 아이폰 생태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인데요. 앱스토어를 포함한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지난해 115조 원에 육박했는데 각국의 규제 철퇴에 고민이 날로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나섰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엔화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엔화 보유 동향에서 헤지펀드 등 비상업 부문은 13일 기준 23,104계약, 약 2,800억 에너지를 순매수했습니다. 이용기자신문은 엔화 약세 전망이 후퇴하면서 투기 세력이 엔화를 되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헤지펀드는 엔화 약세 베팅에 엔화를 대규모로 팔아치워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규모 엔 매수 개입에 나서며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일본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0.25%로 추가 인상하면서 엔화 매수가 가속했습니다. 다만 최근 엔화 강세 현상은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가 약해지고 연준의 빅컷 관측이 후퇴하면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관세 폭탄을 앞세워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산 전기차 역내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EU 16개국에서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직전월보다 46% 감소했는데요.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등록된 전기차 중 중국산이 차지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절반이나 뚝 떨어진 8%에 그쳤고요. 프랑스에서도 중국산 비율은 5%에 머물렀습니다. 당국이 지난달 시행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관세 정책 효과가 곧장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공룡 비아디는 유럽의 관세 폭탄 발표 직후에도 우회 카드로 튀르키예 공장 증설을 즉시 발표하더니 이번엔 5위 인구 대국 파키스탄에도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텃밭으로 불렸던 동남아 시장에선 점유율 46%를 독식했고요. 지난달 완공한 태국 공장 외에도 브라질부터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생산 라인을 건설하면서 몸집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2,700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역시나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자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체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선 것도 반도체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디램 매출 상승은 HBM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폭증한 데다 전반적인 디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은 229억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24.8% 증가했습니다. 또 그중 디램 시장 1위 업체 삼성전자는 9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난 분기보다 22% 성장했고요. SK하이닉스는 40% 가까이 성장해 7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매출 성장률이 크게 늘어났다 보니 2분기 시장 점유율도 유일하게 SK하이닉스가 전분기보다 높아졌는데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 분기보다 3.4%포인트 높아진 34.5%로 1위인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12.8%포인트에서 8.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는데요. 테크윙이 13.59%, 한미반도체가 7.76% 뛰었고요. SK하이닉스는 7%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 20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3.89% 오르면서 거래가 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화장품주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미국판 올리브영인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울타뷰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클리오, 마늘공장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다수 입점해 있어 해당 기업들의 매출 성장 기대감이 부각됐고요. 또한 울타뷰티는 온라인과 SNS 채널을 강화하고 있어 해당 채널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K-뷰티 브랜드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서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 보면 파미셀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34% 뛰었습니다. 또 이외에 토니모리와 마늘공장이 7%대, VT가 6%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오히려 기업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줄줄이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전기차 화재로 주목받은 벤츠의 경우 공개 차종 11개 가운데 8개 모델의 CATL,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중국산 배터리 제조사보다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기업 엔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엔캠은 테슬라와 파나소닉 등 북미 신규 고객사양 제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실적이 나온 엔캠이 14.05% 올랐고요. 세방전지가 10.77% 뛰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3기 EV가 9.46%, 솔브레인 홀딩스가 7.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주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죠. 의료업계에서는 방학이나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이 코로나19 확산의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백브리핑을 열고 2022년과 2023년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당분간 8월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을 강력 권고로 높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모두 큰 폭으로 뛰었는데 웰크론과 녹십자 MS가 모두 25% 넘게 올랐고요. 모나리자도 21.29%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깨끗한 나라와 KM이 모두 12%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검은 월요일 겪은 지 2주 만에 시장이 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덱스 차원에서 시장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10거래일 만에 8만 전자를 되찾았는데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에서 벗어난 시장, 이대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전 거래일부터 복귀하시죠. 전 거래일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99% 올라서 2697.23포인트, 장중에 2700선 잠시 넘기도 했고 이제 27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22% 올라서 786.33포인트로 10거래일 만에 780대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난 폭락분의 한 80% 정도까지 만회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물가와 경기, 고용 지표가 잇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 회복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근거들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조 2,05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난 7월 초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2,159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이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듯 1조 4,658억 원어치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1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이 65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1,34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은 주도주인 반도체의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날아오르면서 지수 상승의 3분의 2가량을 책임졌는데요. 삼성전자가 3.89% 급등해서 10거래일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8만 2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거의 7% 가까이 급등하면서 19만 9,700원으로 단숨에 20만 닉스에 다가섰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로 유턴한 영향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는 7.4%, SK하이닉스는 16.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도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소식에 5.8%, 3.52%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과 신한지주 1% 내외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2,700을 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1, 2%대 반락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흑자 전환 소식에 14%대 시세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시총 2위인 알테오젠이 2.9%, 4위인 HLB가 6.32% 올랐고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이 9.72% 급등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도 3%대, 그리고 10위권 내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주 리노공업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셀트리온과 합병 무산 소식에 1.8%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아래 공포가 누그러지자 환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원 내린 1,357원 6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환율은 달러와 약세 연동되면서 외환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1,352원까지 더 떨어지더니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0원으로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일각에선 1,300원 중반대에서 새로운 저점을 탐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외환시장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멀미날 정도였던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을 소화했고 2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숨 쉬나 했는데 금리 위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미일 금리 양방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예정이라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오후에는 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에서 13번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한은 금통위 이후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미국 잭슨홀 미팅 등의 일정이 대기 중입니다.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일본은행 BOJ 총재의 통화정책 질의응답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이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테마성 이벤트들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을지 연습이 시작이 됐고 JYP 엔터에서는 걸그룹 엠미스가 신곡을 발매했습니다. 방산과 엔터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또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사인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하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K3I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죠. 수요일은 우리나라 7월 PPI 그리고 일본의 7월 무역 수지 등이 발표되고요. 중국 베이징에서는 로봇 전시회가, 독일에서는 게임 전시회가 열립니다. 로봇과 게임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DS팜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을 하고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청약이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개장 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들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았는데요. 한동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등이 상승했고요. 코로나와 엠폭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3주 만에 6배나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셀리드와 깨끗한 나라, 진 매트릭스 등의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더욱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거친 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도체주와 또 하락폭을 넓히고 있는 환율까지 상황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참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 전주와는 확연하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우려는 다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이제 뭐 8월 달은 날짜 세기는 편해졌습니다. 8월 5일 날 월요일 날 하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러게요. 거기다가 5일 더하니까 지난주 월요일 12일이었고 거기 7일 더한 오늘 8월 19일. 그 소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2주차를 맞는데 거의 다 그 충격은 회복했고 네. 이럴 거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한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또 기회였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요. 확실히 뭐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합니다만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느끼실 텐데 뭐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니까 확실히 뭐가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네, 약간 선선하고. 기온이 네. 다르죠. 예. 환율이 눈길을 겁니다. 환율. 지금 아까 장현재 캐스터가 소개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마감이 1,357원 60전인데 네. 지금 이게 야간 거래에서는 51원 30전까지 더 밀렸다가 지금 NDF에서 1,347원에 마감이면은 요새 1개월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25원, 2원 25전, 더해봐야 49원 25전. 그러니 오늘 1,350원 아래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현상이 지금 좀 완화되고 그런 있는 거죠. 거네요. 외환시장에도 지금 외환시장도 어쨌거나 입추 말복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글쎄 딱 벌써 데일리 차트에 200일선까지 확 그냥 NDF 시장에서는 밀어버렸는데 궁금하네요. 오늘 내일 조금 이렇게 한번 예의주시하고 싶은데 시장이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레벨은 다 터치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오늘 궁금합니다. 송재경 대표님 말씀 중에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줬으면 싶은데.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뭔가 좀 그냥 나오진 않고 좀 고민스러우실 거고 네, 네. 지금 또 시점이 이 주말 보내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뭐 뉴욕 증시 살피기 전에 지금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고냐 스톱이냐. 예. 저 곰으로 잘못 들었어요. 깜짝이야. 글쎄요. 지금은 그 변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네. 여기서 이제 완전 대세 상승으로 간다면 고인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저는 아직 이제는 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이제는 좀 그 변수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 주인가 왔을 때부터도 이제 그 기술적 예. 반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들에 보면은 펀더멘탈 이슈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급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꽤 예. 있고 있다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략 그 원래 수급이란 게 특정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초에 사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네. 뭐 아예 처음부터 그 차트부터 예. 말씀을 드리고 네네. 하면 제가 아마 지난주에 와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부터는 상당 기간, 장기간 한 3년 가까이 강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이 네. 급격하게 해소되면서 이제 롱으로 바뀔 수 있다. 한 주 지나면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완전 이제 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냥 확실히 엔화 매수 쪽으로 돌았네요. 그렇죠. 이게 저게 뭐냐면 저게 소위 말하는 투기 거래. 투기 거래. 무슨 말이냐면 비상업용 순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뭔가 상업 거래하면서 우리가 장사하고 뭐 이런 거 무역하고 이러면은 그 환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투자용으로 쓰는 아. 그거기 때문에 아래 내려오면은 엔화가 무조건 빠질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 거고요. 네네. 위로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로 갈 거야고 베팅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그러면은 대표님 이렇게 이해도 되죠. 저 외환시장 내에 그 헤지펀드나 그 투기적 거래하는 그 은행권 딜러들의 포지션이 맞습니다. 지금 엔화 강세 쪽, 강세. 엔화 매수 쪽으로 몰렸다, 돌아섰다. 예, 지금 보시면 제가 2021년 이후에 네. 거의 3년 넘게 숏이 엄청 강하게 쌓여 있다가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완벽한 롱으로 지금 돌아선 게 이제 지금 차트 우측에 보면은 하늘색 선의 위로 딱 올라와 있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저렇게 깊숙이 내려갔던 게 순식간에 저렇게 플러스가 됐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에 뺏은 더 이상 아무도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이제 롱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아, 측면에서 예. 보면 최근에 사실은 엔화가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7월 초 그때 162엔까지 갔다가 네. 불과 7월 11일 이후에 142엔까지 왔다가 지금 146엔, 8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예,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아까 봤듯이 여기서 다시 약세로 가는 것을 뺐다기보다는 강세로 지금 달러엔 환율이 좀 아래로 내려오는 쪽으로 배팅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소위 이제 엔달러 캐리 급한 그 레버리지 예. 했던 것들은 해소가 됐지만 예, 예. 어느 정도 좀 길게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의 그런 것이나 좀 뒤늦게 좀 옛날부터 들어와 있던 그런 자금들은 언제든지 저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잭슨 홀 미팅의 파월의 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게요. 23일 날 있을 우에다의 얘기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번 선거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총재 선거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이. 그런 측면에서 우에다가 엔화 약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을 한번 갖고 와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수입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엔화 강세에 대한 선호가 커멘트가 된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잡을 수도 있어서 이번 주에 상당히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그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그 의회에서 일본 불러다가 의회에서. 청문회처럼 아, 이렇게 그래요? Q&A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표님 한 달러엔이 130엔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단기적으로.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이게 금융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 캐리 트레이드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돈 빌려서 그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그런 레버리지 투자 예. 이것이 청소될 때 이게 청산이 될 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보통은 사갖고 빠지면 원래 알 투자라고 하는 알 주식 들고 있으면 빠지면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예.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것이 어느 기간을 넘어가면 증거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청산이 되면서 네. 그런 파괴적인 그런 그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까 그 롱 포지션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일정 부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이 있었던 나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회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낙폭과대가 예. 최대의 수혜다. 많이 빠지면 많이 많이 오른다. 빠지게 예. 제일 호재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주간 보면 이게 주간 단위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 9개월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 거의 한 4% 올랐고 우리나라도 4.2% 올랐는데 역시 가장 많이 빠졌던 일본이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9% 니케이 225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100 그게 한 5%대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4%대 대만 갖고 정확히 보시면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던 순서대로 정반대로 한 주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맨 우측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었던 영국, 홍콩, 프랑스, 호주 뭐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만들면서 역시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장이 이런 그 큰 변동성 장세를 빠르게 딛고 우상향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미국 지표들은 뭐 이제 두루두루 다 그거 보셨으니까 또 뭐 주말에는 여러 가지 또 주택 관련한 지표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도할 만한 지표도 있었고 이게 뭐 경기 침체가 괜히 나오는 소리는 아니다 싶은 지표도 있었고 한번 지표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지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결혼부터 쓰면 PPI 예. 화요일 날 발표됐었고 예. 수요일 날 CPI, CPI. 순서대로 왔는데 시장이 둘 다 그러니까 오히려 PPI 때 강력하게 환호했고 예. CPI 때는 그냥 대면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좋았고.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벨업하면서 한 주간 쭉 쭉 올라가는 왔죠. 예.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도 숨어 있는 분명 함정은 좀 있다. 네. 잘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PPI 지표입니다. 네. PPI가 원래는 예상이 전월 대비 0.2% 증가 생각하려고 했는데 0.1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 이후에 사실은 PPI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좀 하향 안정된 거라서 이건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CPI를 낮출 수 있어서 연준한테 기다리던 호재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지표란 건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걸 항상 같이 가져오거든요. 이 차트에서 이제 뭘 보고 싶으냐면 결국은 PPI 중에 무역 서비스라는 이제 세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소매 판매에서 마진을 일종의 이제 그 벤치마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번 7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로 다시 내려갔고 전월비로는 7월 달이 마이너스 1.5%로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뭘 떼어다가 파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일종의 무역 서비스 마진이잖아요. 예, 예. 그 마진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한테 이전에는 원가가 올라서 전가하던 가격 결정력 네. 이것이 기업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결국은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반기 내년으로 엄청 지금 바텀업으로는 실적 개선을 엄청 기대하고 있고 특히 소형주의 실적 개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케이스로는 생각보다는 좀 실적이 개선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힐 수 있겠는데 기업들의 마진 감소도 염두에 든다 보셔야 될 것 이 같습니다.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감소된다라는 거는 역으로 해석하면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거는 경기 둔화 우려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 거죠. 세상에 화랑하면서 예. 화랑도 되면서 물가도 잡히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 예. 둘은 거의 한 몸으로 같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경기 화랑 과열은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거기에다가 전가하고 예. 그래서 기업 이익도 좋아지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기업 이익이 네네.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대한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자꾸 뒤로 미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차트에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미국의 소형주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기별 전년 동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 예상입니다. 근데 1분기는 지났는데 보시면 이게 그 막대기 색깔별로 짙은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이게 연초 1분기 끝나서 현재 예상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는 연초에는 이번 분기 정도에는 16% 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 까보니까 네네. 마이너스 1%. 이게 전혀 성장을 못했어요. 다음 3분기에 대해서도 원래 예상은 13%, 14%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다 꺾어서 3분기도 성장 없어. 오히려 약간 역성장이야 얘기하고 있고 4분기나 가야 돼서 한 17% 성장할 거야 이렇게 이제 미룬 거죠 성장을. 근데 4분기는 솔직히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텀업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이 점점 뒤로 이익 개선세가 밀린다는 얘기는 아까 앞서서 봤던 우리가 PPI 같은 데에서 소위 이제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원가 전가력이 떨어진다.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되게 깐깐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네.
지난주에 사실은 월마트 실적 나오면서 시장이 엄청 환호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싼 거 찾아다니면서 월마트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가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미국 시장 소비 전반이 잘 된다기보다는 월마트 고유의 얘기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부터 해서 수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미국의 메이저 이러한 도소매 관련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데가 홈데포나 이런 데는 이미 네네, 발표했죠. 네.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백화점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 의류 업종 이런 것들 발표가 쭉 앞두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월마트에서 봤던 그런 긍정적인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면 네. 여전히 하반기에 미국 소비에 대해서는 염려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결국은 앞서 봤던 PPI가 둔화된 거, 지금 소형주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뒤로 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는 하반기 미국 소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송 대표님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출렁하고 나니까 뭐 시장에 갑자기 유동성이 말랐나 싶었는데 또 반등하는 속도를 보면 또 뭐 괜한 기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이상한 게 왜 코인이 왜 이렇게 못 가는가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코인은 펀더멘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역으로 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봐야 비트코인이 일종의 시장 유동성의 바로미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글쎄, 예, 적어도 지금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는 그러한 유동성은 예, 여전히 큰 흐름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긴축이죠.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미국 재무부가 내야 될 이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예. 지금 채권 발행에서 이자 갚기 급급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풀릴 그러한 순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거의 흐름과 소위 비트코인의 흐름이 거의 같이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지금 V자 반등, 시장 V자 반등을 줬던 가장 큰 유동성 공급자들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개인과 기업이 뛰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그런 단기 공급, 수급 공급이 강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왜 장이 올랐느냐를 예. 보는 가장 첫 번째가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머니 앞에다가 뭔가 표현을 붙여갖고 설명하는 스마트 머니, 덤 머니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똑똑한 빠질 때 잘 사고 올랐을 때 비쌀 때 잘 팔고 이게 스마트 머니. 예. 덤머니는 올랐을 때 사고 빠질 때 팔고 뭐 예, 이런 이제 예. 덤머니 바보 같은데 통상적으로 스마트 머니 헤지펀드니 뭐 아주 스마트한 뭐 기관 투자자니 뭐 이런 얘기하고 덤머니는 개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스마트 머니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샀다. 지금 보시면 하늘색 선이 미국의 개인 순매수 규모 추이고요. 위에 검정색 선이 S&P 500인데 7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 순매수가 2분기 내내 좀 아래쪽에서 멈춰 있다가 네.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사들어갔다는 거고 네. V자 반등 올라오자 1부터 이익 실현을 또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엄청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게요. 적어도.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변동성 장, 하락장에 밑을 떠받친 첫 번째 주체가 미국 개인의 순매수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스마트 머니는 기관이 아니라 네. 개인이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주객이 좀 전도됐죠. 네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학습 효과가 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 같은데. 국내도 비슷한 현상이 맞아요. 관찰됐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근데 왜냐하면 또 기관 투자자한테 돈이 크게 많이 못 들어간 측면도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사실 그 뒤에 더 큰 자금이 딱 버티고 있었던 게 미국의 지난 20년간 최대의 순매수 주체는 기업 자신입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그게 가장 크고요. 아. 그게 이제 두 번째 차트에 보면 S&P 500 그 종목들 중에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하는 자기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장 큰 기업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예. 그걸 모은 것이 S&P 500 자사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바이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7월 초 이후에 시장이 쭉 빠지다가 반등을 할 때 보시면 자사주 지수가 덜 빠지고 그다음에 더 먼저 빠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8월부터는 확실하게 들어온 것 같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즈널리티가 있습니다. 계절성이. 왜냐하면 보통 그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 한 2주 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요. 본인들이 발표하고 48시간 지날 때까지 그때까지가 소위 바이백 블랙아웃 피리어드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예. 이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기간에 혹시 샀다 팔았다 하면 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안 사고 팔렸는데 대부분 이것이 8월 초에 거의 S&P 500 기업의 90% 이상이 다 풀렸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8월 초에 이 급락 장세에 미국의 그러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본격적으로 쫙 밀려 들어왔을 확률이 크다. 근데 왜냐하면 이번 1, 4분기 끝나고도 한 번 그랬었고요. 4월 달 조정장 이후에 한 번 쫙 올라갔을 때도 자사주 매입이 컸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이 이 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다만 자사주 매입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 되면 또 다시 클로즈, 문 닫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또 2주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도 또 블랙아웃 기간이. 예, 블랙아웃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대략 그러면 4주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뭐 이거 4주 내내 산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주 안에 대략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단기 수급 쫙 돌았던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유의하실 그런 시점 이런 것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저 동네 바이백은 샀다가 막 주가 올랐다고 막 디립다 갖다 팔고 그런 거 아니죠? 사면 그쪽은 무조건 소각입니다. 다 소각이죠? 소각이잖아요. 예, 예, 쟤네는 우리나라만. 얼마나 고마워. 예. 예,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우리 밸류업 이런 거 할 때 다 예.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네.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 예, 무조건 저렇게 하고 이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좀 이끌어내고 유도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자사 소각하면은 앞으로 투자 여력이 없다 자꾸 그러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시장을 못 믿는 거죠 기업들이 네. 거꾸로. 이게 어차피 돈 모자르면 시장에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요청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걸 더 잘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적어도 시장과 기업들 사이 그런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내가 저렇게 주주 하나를 잘하다가 내가 돈 모자라 투자 필요하면 유상증자 하면 되잖아요.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예, 그런 예. 식으로 자사주 소각과 그러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밸류업의 어찌 보면은 지향점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 이슈 나오면은 바로 소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네요. 예, 네. 예. 앞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 좀 떨어질 때 좀 매수해주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해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기존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라든지 그런 IT 섹터 좀 떨어졌을 때 많이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으로 놓고 봐도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랐던 시장도 그랬지만 지수, 그러니까 업종도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정보기술, 아까 테크랑 그다음에 경기소비재 두 개였는데 확실히 이번에 지수보다 한 주간 앞선 게 결국 빅테크 아까 들어가 있는 기술과 경기소비재가 확실히 앞섰고요. 상대적으로는 그 사이 경기 방어적이거나 금리 하락 수혜에 있던 그러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는 덜 오른 것이 나타나고 있고 M7 내에서도 확실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네. 다만 확실히 이제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유일하게 엔비디아 정도가 7월 11일 이후에 거의 뭐 20% 이상 빠졌다가 지금 많이 낙폭을 줄여서 7.6% 지금 그 연두색 이게 네.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V자 반등을 많이 일으켰지만 변동폭이 컸네요. 예, 엄청 사실 제일 많이 빠졌는데 네. 같은 수준으로 빠졌던 테슬라는 저 밑에서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붉은색 선인데 예. 거의 한 18% 아직 확실히 회복이 좀 더디고 있고 이번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게 메타, 애플 정도. 메타는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덜 빠지고 거의 이제 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확실히 M7 내에서도 이번 변동성 장세, 대규모 변동성 장세에서 확실히 V자 반등 나온 건 거의 엔비디아 정도가 거의 유일하지 않겠냐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는 결국은
AI 투자에 대한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지표에서도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0.4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71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8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기술주들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 강보합 예상되고요. 8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어느덧 20만 원 선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0.9% 상승 예상되고 20만 1,500원 호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33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93만 5천원. 현대차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5만 8,500원이고요. 기아도 0.9%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6,900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3,5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2,500원, 신한지주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5만 5,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2천원, 알테오젠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8천원. HLB가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9만 1,3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이 3% 지금 호가에서는 강세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21만 7천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요. 삼천당자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2천원, 휴젤 2.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27만 9천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 바이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9만 1,700원, 클래시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지금 코스닥 쪽보다는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2,700선 지금 회복이 예상되네요. 네, 지금 뭐 이 정도면 리저너블하고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밀리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밀리지 않으면. 예, 괜히 막 개법 뭐 이런 거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네요. 예. 또 뚜껑 한번 열어보고. 예. 네, 예. 그러게요. 이번 주도 뭐 사실 뭐 잭슨홀 심포지엄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설을 하게 될 텐데 뭐 9월 달 금리 인하 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잖아요. 뭐 25bp냐 50bp냐 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걸 다 가격에다 반영을 하고 있는 예. 거라서 이게 오히려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어주면 오히려 예, 걱정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가민가 하면 사실 그게 변동성이 제일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도 예, 다 예, 예. 흡수할 텐데 예. 지금은 당연히 9월 달에 금리 인하고 이후로도 얼마나 더 내릴 거야 이제 이거 듣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뭐 파월의 스타일상 그 속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해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지금은 고용에 좀 더 이제 그 초점을 좀 무게 중심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강조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나왔던 오히려 그 결국 PPI나 CPI, 뭐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거 나왔던 걸 보면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됐다는 측면에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넣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잘 돌아가는데 이게 뭐를 그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굳이 금리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면 뭐 그러면 베스트인데 통상은 시장이 원하는 만큼 강력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힘을 빼고 차분한 마음으로 쳐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번에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또 무슨 신상을 또 걸치고 나오실지도. 워낙 패셔니스타니까. 예. 패셔니스타고 저기도
입고 신는데 돈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또 나름 그걸로 뭔가 자기 메시지를 그게 전달하려고 있고, 예, 뭐 또 스카프나 뭐 이런 그런 것 걸로. 같아요. 네, 예. 네. 그러고 보면 남자는 싸게 먹혀요. 아 넥타이 파월 색깔. 회장은 그냥 넥타이 하나로 그냥 메시지 전달하니까. 네, 알고 보면 비슷해보다 다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확실히 시장에서의 일단 뭐 공포 지수 빅스가 참 드라마틱했는데 이게 뭐 60 얼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20 아래에서 헤매던 게 그게 다시 또 20 아래로 또 금방 왔단 말입니다. 네. 또 근데 일각에서는 그 빅스의 변동성이라 할까? V 빅스 그게 여전히 높은 레벨이라서 이게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 저는 거기에도 한 표를 보태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은 오히려 이번에 빅스가 우리한테 그 사이에 잊고 지냈던 네, 참 소위 잊고 지내다가 예, 등한시했던 그런 각종 그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긴 언제든 뭔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 신호를 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우리가 저기 M7 종목들 V자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안 나오니까 예, 예. 엔비디아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세 보이진 않잖아요. 예. 그 이유를 보면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소위 마진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10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미국 대형 기술주 이익률 추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익률? 예,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프라핏 마진이란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걸 보시면 차트가 지금 두 개 열렸는데 그 대형 기술주라는 게 뭐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 5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검정색 선이 이거 다 합친 것의 평균 추이인데 확실히 이거는 우상향에서 많이 올라갔죠. 네. 작년 2022년도 고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22년 초보다. 하지만 저기서 엔비디아를 빼고 나면 뺀 게 이제 하늘색 선이거든요. 하늘색 선은 연초 위의 정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현재 수준이 2022년, 21년 초 그 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갈수록 좀 빠질 확률이 이제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형 기술주, 아까 소형주도 지금 뒤로 이익 개선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형 기술주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AI 종목들의 이익 마진, 수익성이 성장하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정체 현상을 높은 수준이 하지만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AI 투자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마진 개선이 크게 안 되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한테도 결국 영향을 줄 거잖아요. 제가. 네. 왜냐하면 원래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익 개선이 엔비디아한테 비싼 거 사와서 투자해갖고 마진이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의 그러한 V자 반등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저기에 있고 결국은 이것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해결이 되느냐. 지금 기업들은 메타나 이런 데는 시간을 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 하는 데도 있고 구글이나 뭐 다른 데는 이거 좀 여차하면 우리 딴 데다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막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이 이번에 또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중요해질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펀더멘털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제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도 자산별로 가격 추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예. 지금 그 사람들의 심리는 적어도 여전히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 V자 반등 나오는 네. 거 보시면서 심리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위험 걸 자산 선호 쪽으로. 예, 강했다는 예.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경기 순환 업종이 경기 방어 업종 대비해서 상대 성과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붉은색 선이고요. 경기 순환이라면 민감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으로,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재량 소비재,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뭐 정보기술, 뭐 이런 쪽이 이제 경기 순환, 시크리컬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방어, 디펜시브 쪽은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 뭐 이런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붉은색 선이 이번에 아래로 내려왔다 튀긴 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장기 지난 한 10년, 20년 가까운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원래 ISM 제조업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였다가
사실은 작년 초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버전스네요. 예. 아, 결국은 지금 이게 왜 따로 노는지 저희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단기 조정 이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때도 국내 증시 코스피가 2,700선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게 되고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가 시장이 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2,697포인트. 일단은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으로 787포인트입니다. 양시장이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출발 자체는 보합권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0.6% 하락입니다. 79,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3% 내림세 199,1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떨어집니다. 334,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5% 상승합니다. 936,000원. 현대차 보합이죠. 그리고 기아가 0.38% 내림세 105,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흐름 64,400원이고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97,300원. KB금융이 0.48% 상승합니다. 84,400원이고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5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지난 금요일에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네요. 1% 하락으로 181,1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떨어집니다. 299,500원. HLB는 상승하네요. 지금 HLB 보합권 99,000원. 에코프로 1.6% 하락 88,100원. 엔캡 2.8% 상승합니다. 217,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 상승합니다. 167,600원. 휴젤 2.5% 강세입니다. 279,000원. 리가캠바이오는 약보합권이고요. 리노공업이 2% 떨어집니다. 217,500원. 클래시스 0.3% 하락 4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엠폭스 관련주라든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 뉴스로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엠폭스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동전주인 캐스피온 같은 경우가 지금 빠르게 급등하면서 상한가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파미셀이 14%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로 8,00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진매트릭스도 13% 급등합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외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지금 4% 강세, 랩지노믹스도 상승 중이고 팜젠사이언스도 지금 4.2% 올라가고요. 빌리언스도 4% 강세. 이 가운데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도 보셨고 바디텍메드도 1.9% 상승 중이고 엑세스바이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뭐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들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 흐름이 지금 강세를 보여줍니다. 뭐 진매트릭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유투바이오가 6% 강세고요. 지금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 랩지노믹스도 뭐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고 진시스템, 엔젠바이오, 일동작 모두 2%에서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역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로 1.7% 올라갑니다. SD바이오센서 2% 가까이 올라가네요. 13,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종목 쪽에서는 글쎄요, 뭐 서린바이오, 웰크로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죠. 이미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웰크론 추가적으로 5% 이상 올라갑니다. 3,400원 선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우정바이오는 상한가 지금 진입을 노리네요. 상한가네요. 지금 2,760원.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1%, 12% 급등 보여줍니다. 42,800원 선.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9% 넘게 올라갑니다. 2,470원. 그리고 미래반도체는 좀 내림세고 TSI가 2% 이상 올라가고요. 이소화학이 5% 강세입니다. 9,150원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6.9% 강세입니다. 18,050원 선. 그밖에 CIS, 유일 에너테크, 레몬 6%에서 4% 강세입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이런 이수그룹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성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60억 원, 1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47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0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4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네요. 지금 1,629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는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6원 70전 하락한 1,450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환율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은 지금 일부 종목들의 상승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좀 빠르게 좀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월요일만큼은 다른 채널 가시고 아니면은 뭐 종목 관련한 정보를 얻으러 가시기 전에 저희 송재경 대표님하고 우리 SBS 비즈 요 머니쇼 한번 보고 한 주 시작하셨으면 싶거든요. 송 대표님도 지금 2주간의 시장의 급반등인데도 지금 개장 전까지 이렇게 한 30분 남짓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흥분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아까 동시호가 시세를 보면서 요렇게만 가주면 다행이다 했는데 못 가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거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2,666포인트라고 하는 갭 채우는 거, 8월 2일 날 생겼던 그 갭 채우는 거 하고 그동안 낙폭의 이 기술적인 어떤 조정의 맥시가 2,700 근방인데 그 길을 못 넘네요. 그 길을 못 넘으니까 차티스트들이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비난을 자주 듣습니다만 맨날 지나간 차트에 짝대기나 꺾고 피보나치나 꺾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참 무시하기가 힘든 장이 왔네요.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과 네, 거기가 그 레벨이 2,700이라는 레벨을 돌파해야 그 다음이 있는 그런 장이다 싶은데 오늘 중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또 이제 시장은 그때 이제 또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원숭이 투창 관련해서는 이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8월 13일 날 워싱턴 타임스 기사네요. 기사 제목이 파우치 잘 아시죠? 그 코로나 때 미국의 그 파우치 박사. 네. 안소니 파우치, vaccinated 6 times, 백신 6번 맞았답니다. test positive for COVID, 또 코비드에 또 양성 반응 또 걸렸답니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뭐 6번을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6번이 그냥 진짜 백신을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와중에 원숭이 두창 먹여주면 빨리 나오십시오. 저런 거는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그 뭐랄까 그냥 간식이죠, 간식. 저걸 주식으로 삼으실 게 아니고 한국장 재미없는데 저런 거라도 한 번씩 나와줘야 주식 아니고 간식이다. 간식이다. 주식이 아니고 간식이다. 오늘의 명언이네요. 아니 앞서 이제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ISM과 왜 괴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런 가장 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을 우리가 또 다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주시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시장이 이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빠르게 그런 변동성을 극복하고 거의 전 고점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거의 최고치에 늘 꽉 와 있다. 여기 이제 유포리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반면에 실물 지표, 서비스 지표는 뭐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ISM 제조 뭐 이거 다 고용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쪽 분야는 여전히 좀 소위 이제 그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 괴리가 거의 1년 반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가 있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결국은 저 밑에 ISM 제조업이 돌아서서 위로 끌려 올려오거나 예.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뭐 금리 낮추라고 연준한테 요구한 이유도 저걸 끌어올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거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 붉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 시크리컬한 거보다 방어주가 좀 더 나아지는 국면에 가면 시장은 좀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괴리가 상당히 사실은 시장이 아까 변동성이 뭔가 팡 터졌을 때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일종의 그러한 그 괴리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7월, 8월에 초에 걱정했었던 그 변수들이 다 해결됐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미국의 소비는 확실한 거는 정점을 지나서 점점 꺾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더 연장될 거야 이슈지 여기서 더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장 가장 최근 데이터 보면 8월 달 뭐 보면 그 개별 카드사이긴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숫자 보면은 오히려 카드 사용량은 오히려 1% 줄었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기대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이거는 매달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소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내 쪽 시선을 좀 돌려서 대표님 의외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40%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 빠질 때 보니까 그러고 또 이제 반등도 급하게 왔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여름부터 해서 한 1년 가까이 반도체 쪽이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요 소위 말하는 요 주도주가 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뭐 그건 사실 가봐야 예. 끝나봐야 예. 아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첫 변동성을 한번 네, 줬지 한번 않습니까? 겪었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저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이제 주도주가 한 번은 바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준이 이제 사실은 지난 2년 넘게 끌고 왔던 그런 금리의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제 틀려고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보면 시장에 영향을 분명 주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도주가 그때 보통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그동안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이렇게 일주일마다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건 이제 정리해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경기 민감주 이렇게 쪽으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내다 보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험성 이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연착륙으로 잘 가면서 보험성 네. 금리 인하가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민감한 쪽으로 다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것이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대로 가면 예. 엄청난 침체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달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4년 만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네. 시장이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예.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침체에 대비한 거냐 아니면 보험성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둘 모두에서 확실한 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채권입니다. 채권. 이게 채권과 주식이 지금 상황까지는 주식이 채권을 압도적으로 이겨왔거든요. 네. 특히 지난 한 2년간은 워낙 그 역대급으로 지금 주식이 좋았는데 네. 금리를 인하한 전후로 놓고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도 이제 지금 색깔 봤는데 상대 성과입니다. 이게 보면 노란색이 채권 대비 주식, 그 다음에 하늘색이 소형주 대비 대형주,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가치 대비 성장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전과 후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는 상대 성과가 채권이 주식보다 낫다는 겁니다. 허허. 전이나 후나. 예, 왜냐하면 금리는 무조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저건 이제 뭐 충분히 맥센스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형주, 대형주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한 12개월 이후부터 보면은 확실하게 좋아진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금리 인하한 그 훈풍이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치 성장은 오히려 초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 현재 정도 수준하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가치가 더 낮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성장주가 나아지는, 이거는 소형주하고 성장주가 같이 움직이고, 그럼 저걸 묶어보면은 이번이 보험성 인하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찾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거기에 채권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전에 그럼 우리가 봤던 게 대형 기술주였잖아요. 그러면 소형 성장주로 좀 상황이 바뀐다는 거는 한번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이제 함의가 있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제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실지 궁금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 우리나라도 있었고 지금 또 뭐 주말 거치면서 보니까 포르투갈에서도 뭐 주차장에서 테슬라 불이 나가지고 한 200대 홀라당 태웠나 보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떤 전기차 포비아 이렇게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상대적 수혜 이런 시각도 있고 전반적으로 엮어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2차 전지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의 흐름이. 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이다?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전기차 자체의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방법을 위반한 스프링클러 미작동의 영향도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뒤섞여 있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고 특히 무슨 중국 배터리 업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냉정히 까놓고 보면 그 회사는 아까 그 봤던 그 회사는 파나시스 저 벤츠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키우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이거는 좀 격가지기지만 불은 모든 차가 다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나는 게 사실은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제일 많이 납니다. 하이브리드가. 예. 이게 압도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순수 전기차에 대비해서 50배 이상 많이 나고요. 오, 그래요? 미국의 이제 보험사 자료를 예,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그다음에 네. 전기차 뭐 이 순위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모든 차들이 내연기관조차도 불은 왜냐면 한때 뭐 BMW 많이 운전하다가 났었죠. 뭐 불난다 예.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차량의 화재 사고는 문제인데 이게 그 전기차는 한 번 나면 세게 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라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올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최근 들어서 이번 그 반등 때도 보면은 미국의 글로벌 테마 주식에서 보면은 소위 글로벌 X의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걸 다 연결해서 놓고 보면 이번 반등장에서 오히려 유전자나 오히려 많이 올라온 게 마리화나나 뭐 이런 또 온라인 소매, 그 네. 쇼핑이나 예. 뭐 이런 테마주들이 훨씬 더 좀 좋은 성과를 이번에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전에 무슨 AI니 뭐 태양광이니 뭐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예, 사실 안 예. 좋았고 뭐 기존에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은 이번 반등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걸 본다면 오히려 테마의 주도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놓고 봐도 그 안에서 그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 수혜는 볼 수 있을지언정 큰 의미에서 전기차의 흐름이 바뀌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우리 시장 일단 어깨가 가벼운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장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01% 약보합으로 2,696선이고요. 코스닥은 0.12% 소폭 올라갑니다. 78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기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689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인 반면에 외국인이 오늘은 팔자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647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지금 26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468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소폭이지만 2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461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생명보험과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업종 올라갑니다. 게임 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하락하고 있고요. 전기 제품과 반도체 장비 업종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월요일장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엠폭스 관련주는 코로나19 관련주와 겹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캐스피온이 22.35% 시세 분출 중이고요. 파미셀이 17% 넘게 올라가면서 8,2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입니다. 12.15% 급등하며 5,170원. 빌리언스가 7.26% 상승하며 886원이고요. 제놀루션 역시도 2.9% 강세로 현재 거래가 4,4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고 또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에도 관심이 모이면서 관련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는 한농화성이 22.62%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9,100원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17% 가까운 강세 이어갑니다. 거래가 44,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입니다. 13.78% 상승하며 2,560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7.36% 올라가면서 18,0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IS 역시도 5.83% 추가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1,2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선주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이 슈퍼사이클 3년 차인데 특히 HD 현대미포가 올해 2분기 7개 분기 만에 연속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하반기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3.57%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1만 2,900원. 더불어서 HD 현대중공업도 2.45%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93% 올라갑니다. 거래가 20만 500원. 그 밖에 하나오션이 0.31% 소폭의 오름세고요. 삼성중공업 0.55% 상승하면서 1,8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임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일단 NC소프트는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 같은 지식재산 건수가 지난 1년 사이에 25%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소식에 5.4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만 2,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4.85% 오름세, 거래가는 32,450원입니다. 그 밖에 크래프톤이 2.31% 상승하며 33만 2,000원, 펄어비스가 소폭의 오름세고요. 컴투스가 2% 넘게 올라갑니다. 38,1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장이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딱히 뭔가 방향성이 잡히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 이슈라든지 엠폭스 관련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나 이런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이런 수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9월 FOMC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현재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간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나 연구 개발 비용 등으로 이런 성장성이 부각받지 못했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런 전염병 이슈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신약 개발 기대감이 더 나은 치료제나 더 나은 백신 이런 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로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네, 먼저 지난주 특징주로 부각이 됐던 삼일제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일제약이 이번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이 별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세를 보이면서 또 올해 5월 출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필리브의 매출 상승과 더불어서 글로벌 저만제 위탁 생산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보령입니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짚어드리자면은 매출은 2,556억 원, 영업이익은 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8.2%, 5.7%씩 증가세를 보였고 앞으로 이런 K캡 판권 계약을 통한 영업 시너지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동아 ST입니다. 의료 파업 영향에 따른 이런 전문 의약품 매출 감소 우려와 이런 신약 개발 영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임상 진행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을 했는데요. 이제 동사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올해 하반기 유럽 발매와 미국 FDA 승인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의 확산에 따른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전반적인 동아에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로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 분위기를 잘 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월 초부터 경기 침체 공포가 들이오면서 시장 급락과 함께 좀 패닉셀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공개된 미국 7월 물가는 결국 둔화를 했고 소매 판매 또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전 낙폭을 만회하는 가파른 반등이 전개되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금주 예정된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와 함께 잭슨 홀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에 따라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침체 공포로 인해서 급락을 한번 크게 겪은 상황인 만큼 이전 8월 5일과 같은 침체 공포로 인한 시장 급락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9월 FOMC에서 이제 25bp 혹은 50bp 인하 전망에 따라 이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지난 5일 블랙몬데이가 연출되며 시장이 급락했는데요. 증권가에서 블랙몬데이 때 낙폭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락장은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오늘은 과거 사례와 밸류에이션 지표를 활용해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블랙먼데이 지난 이제 5일이었던데 시장이 역대급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락률 자체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2697.23을 기록하며 5일 2441.55를 기록하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고점인 2896.43과 블랙몬데이 때 장중 저점인 2386.96의 차이는 509.47포인트로 그 낙폭이 17.6%에 이릅니다. 특히 블랙몬데이 하루 동안에만 포인트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인 234.6포인트가 빠지며 투자자들을 패닉셀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네. 자, 이 시장이 급락을 맞았을 때 여기가 정말 바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 밸류에이션 지표가 유용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과 주가 수익 비율인 PER로 바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PBR이 0.9배를 밑도는 기간은 짧게 지나가 버리는 기회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코스피의 PBR이 0.9배를 하회한 이후 다시 0.9배 이상으로 반등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3일이었는데요. 특히 10일 내로 회복한 사례는 25건 중 16건이며 하루 만에 반등한 사례도 9건에 달합니다. 또한 2006년 이후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7에서 8배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PBR이 저점 근처라면 PER을 추가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9.11 테러라든지 금융위기로 증시 쇼크 왔을 때 다시 안정을 찾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었나요? 네, 9.12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반등이 빨랐지만 닷컴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 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충격을 완화시킬 대책이 나오고 그것의 효과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요. 다행히 이번 충격 이후 국내 증시는 2주 만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장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잭슨홀 미팅, FOMC 회의록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주식만 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8월 초 좀 한 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손실을 좀 덜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최근 제2의 월급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며 월배당 ETF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ETF들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월배당 ETF 총 순자산은 10조 2,071억 원이었는데요. 연초 기준 3조 8천억 원에서 상반기에만 3배가량 크게 증가하며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츠 ETF를 활용한 월배당 포트폴리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 인기가 없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내관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죠.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요. 특히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공경매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PF 부실 사업장을 공경매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PF 부실 사업장, 뭐 구조조정 나서면서 채권 회수 어려운 사업장에 이제 그걸 갖다 경공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교수님 나오셔서 이걸 또 공매 부동산 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최근 3, 4년 전에는 이를테면 뭐 저금리로 인해서 어떤 풍부한 유동성 또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경공매 물건은 이제 감소한다. 반면에 최근 1, 2년 이내에는 사실 뭐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경공매 물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신탁사 자산 절반이 뭐 거의 부실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신탁사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평균 52%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제 고정 이하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는 채권이 무려 52%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신탁 공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반면에 이제 아쉽게도 부동산 PF 시장은 이제 볼륨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어서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4월에는 강남에서 공급된 신축 공동주택이 이제 통째로 신탁 공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준공된 일명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가 전체가 이제 신탁 공매가 나왔는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제 8회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3가구만 낙찰되고 나머지 이제 75가구는 유찰되었다. 나머지 이제 수의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을까라고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24평이잖아요. 이게 이제 분양가가 31억 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고분양가가 아니었나.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서 1,912억 원 규모의 압류 재산을 공매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일단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압류한 다음에 이제 공매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이런 압류재산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이 일반 경매랑 똑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제 신탁 공매는 일반 매매랑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랑 비슷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 뭐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다만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는 아쉬운 것은 낙찰받고 이제 명도 같은 경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도 소송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압류재산 공매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포함해서 또는 자동차 또 귀금속, 유가증권 등이 모두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현장 분석, 즉 임장을 통해서 물건상의 하자 또 시세 파악, 권리 분석 등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 경매는 이제 기일 입찰이거든요. 어떤 날 딱 몇 시부터 몇 시 딱 정해져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간 입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거리 입찰자도 가능하고 직장인들도 직접 가지 않고 뭐 새벽 2시에도 입찰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어서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제도가 압류재산 공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이거 공매로 나온 매물들 살펴보니까 임야 등 토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물의 특허권 뭐 이런 것들 동산도 많았고. 이쪽 한번 매물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공매에서는 부동산이 한 1,087건 그리고 이제 동산이 한 70건 정도 나왔고요.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가 약 722건으로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기 쉬운 아파트 좀 2건을 매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3년산 아파트 그래서 이제 11년 차기 때문에 뭐 거의 신축에 가깝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1군 브랜드고 744세대인 것이니까 단지의 규모도 상당히 좋다. 특히 이제 강점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도보로 3분 거리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번에 이제 감정가가 29억에 나왔는데 지금 이번 최대 입찰가가 아직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유찰된다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이제 공매 대행 의뢰 기관도 있는데 여기 이제 반포 세무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를테면 공매 대행 기관이 이를테면 세무서 그러면 국세를 체납했구나. 양도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반면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뭐 구청이다, 서울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방세를 안 냈구나, 취득세나 재산세를 안 내서 공매를 나왔거나 이렇게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9억 얼마인데 몇 평이에요? 이게 이제 전용이 45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5평. 통상 보면 한 53, 4평형.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대치동 매물보다 훨씬 가격은 좋네요. 그죠, 훨씬 더 매력적이죠.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예. 두 번째도 하나 좀 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 원미구에 나온 중동 한라마을 아파트를 이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가 일기 신도시, 우리가 이제 통상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주 대책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일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 중동은 부천 중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재건축할 때 기존 용적률을 350%로 제시해 3번과 함께 4만 가구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의 아파트가 부천 중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산이고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2171세대 대단지 아파트 좋고 이 중에 영구 임대가 925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번 정비 기본 방침에도 부합돼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또 하나 이 아파트는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도보 7분 거리 그리고 이제 근처에 현대백화점하고 뉴코아 아울렛도 있어서 상당히 편의시설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또 부흥초라고 하는 초품화의 아파트고요.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한두 번 유찰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 일단 공매나 경매나 싸게 낙찰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아파트. 네. 초품화. 네, 그런 아파트들이 뭐 전세나 인기가 좋아요. 네, 또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초품화 인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이 많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안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금방 없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캠코 소유. 캠프 소유 이거 용평 리조트 콘도 회원권도 매각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회원권 사서 이제 그 회원처럼 그냥 용평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콘도 회원권입니다. 콘도 회원권을. 네. 네. 자, 일단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사실상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네. 겁니다. 예,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용평 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이제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번 그 정부 혁신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이다. 이 물건은 이제 캠코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권리 분석과 명도 책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하느냐? 2022년 7월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 자산 정비 관련해서 웬만하면 불효불급한 자산은 좀 매각을 해라. 예. 즉 과도한 직원 복리 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대표적으로 지금의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는 26일부터 지금 보니까 4,096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통상 세금 중에 뭐 예. 상속세나 재산, 이를테면 증여세 좀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이제 세금 납부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제 금전 이외에 지금처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물납증권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것이 추후에 모두 국유증권이 되는 거죠. 국가 뭐 소유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갖다가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이제 국유증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장증권하고 비상장 증권이 있는데 네. 사실 먼저 상장증권은 온비대에서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글쎄, 예. 매각을 하면 되는 예. 건데 특히 이제 온비대에서 나오는 것은 비상장 증권. 네. 이것을 이제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최종 유찰 시 이를테면 이제 수의 계약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 비상장 증권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비상장 회사가 어떤 회사고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또 재무 상태가 양호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오히려 이제 조만간 뭐 상장할 예정이라거나
또는 이제 배당을 해줄 정도로 수익을 내줄 회사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요 국유증권 매각은 온비드 사이트에 예. 동산 기타 자산 홈의 물건의 코너에 보면 캠코 국유증권 전용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건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먼저 첫 번째는 도루코 주식이 이제 면도날 회사 옛날. 있습니다. 도루코. 예, 도루코 주식이 3,140주인데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당 약 50만 원. 약간 좀 황제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르코가 네, 근데 이제 도루코 하면 사람들이 야 면도기가 좀 돈을 얼마나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예. 다트에서 연결 감사 보고서에 봤더니 네. 도루코가 작년 매출액이 무려 4,210억 원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493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331억 원입니다. 어이구 어지간한 2차 전지보다 나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짜 주식이다. 예, 요건 예.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예.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한 시스템즈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827주가 11만 6천 원 나왔습니다. 네. 주당 140원. 어허.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싸니까 이런 주식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거 보니까 적자 회사에 곧 부도가 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사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이를테면 뭐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네. 거래가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도루코 주식이 2018년도에 16만 원에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은 어찌 보면 감정가가 50만 원씩 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지분을 파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그 넥슨인가요? 예. 이제 사주가 사망하고 네. 배우자가 예. 몇 조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요. 증권으로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부기증권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그 PF 워낙 지금 PF 부실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공매를 압박했다라는 건데 수도권에 괜찮은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유찰했다. 이거는 어떤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조금 좀 빨리빨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입지도 좋고 사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로 나온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물건 중에 이제 하나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오늘 물건은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두 필지의 이제 토지가 네. 신탁 공매로 나온 겁니다. 벌써 6번 유찰 후에 7번째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 최초 감정가가 460억 원이고요. 이번 최저 매각 가격이 312억 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일단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토지가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그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뭐 초역세권도 아니고 그냥 10초 만에 갈 수 있는 예. 그런 입지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땅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그냥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요런 입지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무엇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시간만 있게 시간만 좀 주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게 충분히 낙찰될 물건이 아닌가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88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약간 이제 부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찌 보면 신탁 공매에서 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근데 유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이 신탁 공매의 최대 단점은 오히려 이제 좀 감정가 자체가 예. 약간 좀 너무 업되는 경향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빨리빨리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6번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격이 싼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찰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약간 퀘스천 예. 마크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정민 앵커께서 질문하는데도 질문을 이해를 제가 못했는 게 이게 PF 구조조정 위해서 경공매를 압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빨리 낙찰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도적으로 유찰을 그러니까 시키는? 의도적이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빨리빨리 매각을 해라. 네. 근데 좀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시장이 어려운데 네. 무조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야 빨리빨리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경공을 부실을 털어라. 통해서. 이렇게 털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는 예. 네. 근데 워낙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여전히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이 아,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하다 그래서 안 보니까 한다. 유찰이 된 건데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찰한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 네. 말을 하다 보니 그래 됐네요. 그럼 네. 이제 당국의 기대는 그거고 경공매를 강제해서라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 좀 거품을 좀 꺼뜨렸으면 싶은 거고 시장이 보기에는 비싸면 뭐 받기 싫은 거고 네, 맞습니다. 좀 엇박자가 나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 헐값에 이거 담보를 매각해서 이거 손실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매나 공매 예. 모두 이제 이를테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나 그렇죠. 아까처럼 이제 PF, 예,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해줬음에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이를테면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 네. 저가에 낙찰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기본적으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 그 채권은 모두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채무자한테 또는 예. 사실상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채무자가 재력이 없다, 자산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만세 불렀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모든 손실은 네.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부터 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인데 여전히 뭐 코로나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만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뭐 2,700이라고 하는 요 기술적 고비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